그 내비게이션만 믿고 쭉 따라갔는데 전이 엉뚱한 곳에 도착해서 당황했던 적 없으신가요? 지도는 실제 장소가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뭐랄까 하나의 틀인데 그 틀이 잘못되면 길을 잃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세상을 보는 이런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키마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스키마, 세상을 해석하는 심리적 틀, 자료를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심리적 틀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스키마가 도대체 뭐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그 스키마라는 게요,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는 정말 방대한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돕는 기본적인 심리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기본적인 구조요? 네, 일종의 뭐랄까 정신적인 단축키나 정보 분류 시스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단축키. 근데 이제 이게 때로는 우리의 인식을 좀 제한하거나 왜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키마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료에서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안경이라고 비유한 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냥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를 딱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 스키마라는 말 뿌리가 꽤 깊던데로 뭐 그리스어에서 왔고 철학자 칸트까지 막 연결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는 형태나 틀을 뜻하는 그리스어 스케마에서 왔고요. 처음엔 주로 그냥 외적인 형태를 말했는데 이걸 철학자 칸트가 인식론적으로 확장을 시킨 거죠. 아, 칸트가요? 네, 칸트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감각 경험을 구조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선험적 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고 봤어요. 선험적 틀. 어렵네요. 철학에서는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개인이 과거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조직하고 해석하는 인지 구조, 이걸 스키마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칸트의 아이디어가 우리가 세상을 그냥 뭐랄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틀을 통해 이해한다는 점을 딱 짚어줬고, 이게 심리학의 스키마 개념으로 쭉 이어진 거군요. 네네. 근데 이런 스키마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면서요? 약간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처럼요? 아,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스키마는 거의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네. 이게 효율적일 때도 분명히 있지만 자칫하면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사실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각자 가진 그 스키마라는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 때문이겠군요. 네, 바로 그거죠. 자료에 나온 그 직장 상사 예시가 진짜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상사가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의심부터 한다니. 와, 정말 신기하네요. 네네. 이런 차이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게 바로 스키마의 필터 역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기대, 즉 스키마랑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주목해요. 아, 맞는 정보만 쏙쏙? 그렇죠. 근데 스키마랑 좀 어긋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기존 스키마에 맞게 약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곡까지 하는군요. 네. 아까 그 직장 상사 예시에서 세상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스키마를 가진 사람은 상사의 친절을 그냥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겠죠. 하지만 과거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다 속셈이 있다거나 나는 이용당하기 쉽다 뭐 이런 스키마를 가진 사람은요. 의심부터 하겠네요. 그렇죠. 같은 친절을 봐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 스키마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내가 해석한 현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내가 해석한 현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네요. 네. 동일한 사건도 개인의 스키마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현실 해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스키마는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요? 자료에선 어린 시절 경험이 결정적이라고 하던데요. 네. 스키마의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 특히 이제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에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아이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자신과 세상,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체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믿음 체계요? 예를 들어서 일관된 보살핌과 지지를 받은 아이는 세상은 안전하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하는 긍정적인 스키마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에 자료에 나온 것처럼 부모님이 자주 집을 비우거나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해서 아이의 필요에 제대로 반응해주지 못했다면 네. 아이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나는 버려줄 수 있다거나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 하는 식의 유기불안 스키마나 결함 스키마 같은 걸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유기불안 결함 스키마. 네, 이런 초기 경험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틀, 즉 스키마의 기초가 되는 거죠. 와, 진짜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안경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쓴다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아요. 도수가 안 맞는 안경을 계속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그럼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현재 상황을 왜곡해서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바로 그 점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에 생존하고 적응하기 위해 필요했던 스키마가 성인이 되어서도 변화 없이 계속 작동하면 현재의 관계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릴 때 되게 비판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나는 늘 부족해 이런 결함 스키마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네. 이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찬을 들어도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작은 실수에도 역시 나는 안 돼 이러면서 과도하게 자책할 수 있어요. 칭찬을 들어도요? 네, 현재의 긍정적인 증거들은 스키마 필터에 다 걸러지고 오직 자신의 그 부정적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와,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과거 경험이 현재의 나,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을 과연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걸까 하는 거죠. 이렇게 과거 경험이 현재를 좌우한다면 스키마는 좀 부정적인 면이 강한 것 같은데요? 혹시 긍정적인 역할이나 순기능은 없나요? 물론 스키마가 꼭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순기능도 있죠. 스키마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좀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도구예요.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확 높여주죠. 효율성. 네. 아기가 막 울면 엄마가 와서 돌봐준다는 그 초기 스키마 덕분에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또 익숙한 상황에서는 스키마 덕분에 아주 빠르고 자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면 주문하고 밥 먹고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들. 네네. 그쵸. 그런 스키마가 있어서 우리가 별다른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스키마가 효율성을 높여주는 필수 도구라는 점도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방식, 그러니까 낡은 지도만을 고집할 때 발생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스마트폰 시대의 종이 지도 쓰기 비유가 진짜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 비유가 아주 딱이죠.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성장하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낡은 스키마만 고소하면 현재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네. 마치 최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이 있는데도 굳이 막 낡고해진 종이 지도를 펼쳐들고 복잡한 도시를 헤매는 것과 같은 거죠.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렇죠. 스키마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자신의 그 낡은 지도를 인식하고 현재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좀 더 유연하고 건강한 지도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낡은 지도를 업데이트한다. 그럼 결국 스키마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겠군요. 스키마 자체를 없애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필요하다면 렌즈를 바꿔 끼는 유연성,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핵심은 인식과 유연성이에요. 내가 어떤 스키마를 가지고 있고 그게 내 생각이나 감정,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각하는 것. 이게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이 자각이군요. 네. 그리고 그 스키마가 현재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더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대안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연습하면서 스키마를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유연성이 필요하죠.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측면도 있어요. 타인의 행동을 이해할 때도 그 사람의 스키마를 고려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더 깊은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관계에서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사회적인 편견이나 집단 갈등 같은 것도 결국 특정 집단에 대한 경직된 스키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키마를 이해하는 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관계 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이해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오늘 스키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스키마는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 마음속의 틀, 그러니까 심리적 안경과 같다는 것. 네, 주로 어린 시절 경험으로 형성되고 무의식적으로 현재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세상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게 돕지만 때로는 낡은 안경처럼 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고대 철학에서 시작해서 칸트를 거쳐서 현대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자 치료 도구로까지 발전해온 그 여정도 되게 흥미로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료에도 나온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그 안경이 너무 오래되어서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시력과 잘 맞지 않는, 그래서 세상을 좀 흐릿하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낡은 안경은 아닌가요? 자신의 스키마를 알아차리고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더 명료하게 보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자신을 더 깊이 탐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